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추재입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는 잘 안 해봐가지고요. 오늘 발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도산 12곡입니다. 사실 이 논문은 제가 꽤 됐습니다. 지금 한 6년, 7년 전인가요? 연변대학교하고 저희 이제 계명대학교에 있는 한국학연구원이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연변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퇴계를 좀 해달라 해서, 사실 제가 퇴계 전공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성우 이익 전공인데, 막상 이제 그때 관심이 어떤 게 있었냐면, 퇴계학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근데 뭔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철학과에 있습니다만, 첫 공부는 철학으로 한 게 아니라 국문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살려서 퇴계학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연변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 또 다른 학생분들에게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예, 또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예,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문득 이 도산 12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도산 12곡을 가지고 퇴계 선생의 철학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약간 좀 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조금은 선을 넘는 거죠. 이 철학하는 사람이 문학을 건드리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걸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퇴계 선생님의 한 시가 2000여 수를 넘어섰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퇴계 선생님이 긴 수작, 한 수작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물론 이게 한 수작에 속합니다만, 선생님 스스로가 2000여 수 이상의 시를 썼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 가운데 이게 뭐 많은 이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도 있지만, 이 작품은 또 유달리 또 아까 앞에 선생님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예, 이 한글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중간에 한문이 들어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거를 왜 쓰셨지? 또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기존에 이게 이제 촉발심이 됐습니다. 이게 촉발이 되어서 퇴계 선생님이 뭐 도산자병이라든가 매화시처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성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이건 그거고요. 예, 앞부분은 아마 여기에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87쪽부터 나오네요. 도산 12곡을 쓰시게 된 배경, 의미,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제 창작 배경이라고 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퇴계 선생님이 도산 12곡을 왜 짓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한편 스스로 춤을 추게 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창자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다 뭡니까?
이 간발하고 융통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퇴계 선생님은 읊는 시가 아니라 노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좀 과감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일단 먼저 이 도산 12곡 발을 보시면 요 앞에 나오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도산 12곡을 짓기 전에 눈에 갔던 지금의 이제 그 음악 내지는 시와 관련되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 요게 그 두 편의 작품이 나오는데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별의 육가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두 작품을 이제 퇴계 스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평가는 뭐냐면 한림별곡은 정말 이거는 못 쓸 시다. 선비로서 이거는 섬길 수 없는 시다. 그게 이제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이건 감히 섬길 수 없는 거다. 근데 이별의 육가는 그나마 이것보다 나은데 이것도 완세불공의 뜻이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온유 도뉴의 맛이 없다. 그래서 이거 미적할 때 온유 도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완세불공의 뜻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좀 나은데 이것도 좀 별로 나는 이게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림별곡 그 1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앞에 내용이 시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유원순의 문장, 이일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변려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가면서 마지막에 제가 줄을 꺼놓은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시험을 치는 그 시장이죠. 시장에서 이게 시험을 본다면 그 경치가 어떠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포함해서 이 문인들의 그 뭔가 이제 자랑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각자의 장기를 다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쓰는 이 풍경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부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퇴계 스님이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모름지기 선비라면 뭔가 자기 자세를 낮추고 겸양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자랑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거는 이제 모범으로 삼은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별의 육가입니다. 근데 이별의 육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에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세불공 뭐 약간 글적지기를 한다면 세상을 조금 이제 가볍게 여기고 그 공손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명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거, 현실을 버리는 거죠. 사실 정치 현실을 버리고 마음대로 자연 속에 마음대로 살겠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세상 사람 청탁을 모르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런 게 또 퇴계 선생님은 좀 못마땅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보셨는지 이 작품 하나하나에는 문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퇴계 선생님 이걸 왜 못마땅하게 여긴지는 뒤에 나오니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발을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는데 노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 노래를 한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 아이가 막 이렇게 그 뜻도 잘 모르면서 막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옆에 사람도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그 같이 이제 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게 전파되는 파급력이죠. 생산성이죠. 이런 것들을 퇴계 선생님이 원하셨는데 이제 옛날 시는 노래 부르기는 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노래를 부른다면 반드시 뭐냐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써 해야 되는데 그 말로써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지금의 우리말 한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음절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글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거 한시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말과 이 표현이 다른 거니까
노래는 그렇지 않다. 노래는 우리의 말과 글이, 글자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래 부른다는 의미지 이 자체가 우리 국어의 우수성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데 그거는 문학에서 하는 거고 철학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이제 이별의 작품을 모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6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제목은 저희들이 지금 도산 12곡을 적었지만 6개 나눠놨거든요. 그냥 12곡을 하면 되지. 왜 6개 나눠놨을까? 이것도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림별곡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별의 육가의 형식을 취했단 말입니다. 6개 도망내서.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에는 언지라 있습니다. 이 뜻을 말한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이 뭘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학입니다. 배울 학이니까 학문을 이야기하겠지. 지니까 이거 내용 보니까 자연이겠지. 근데 자연을 말하고 학문을 말한다. 이거는 문학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을 말한다는 걸 왜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연 친화, 자연에 버텨서 한다. 이런 거는 문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제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자연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퇴계가. 그 다음에 학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학문을 단순하게 그냥 성리학, 학문 이런 것이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아니지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를 연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괴를 비껴 듣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한편 스스로 춤추게 한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연습해서 노래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도산 12곡의 퇴계 선생님의 핵심이 있지 않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 아직 글자를 못 익힌 아이들에게 성리학의 가장 본질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뭡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말이니까. 그 말을 통해서 전파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퇴계 선생님이 이 내용 두 가지 이 언지, 언학에 담고자 한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작 하신 분들은 늘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존덕성 도문학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존덕성은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에 해당합니다. 주자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덕성만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수양, 공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주자학의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퇴계도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덕성 도문학, 그러니까 견물치지, 거경함량,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병행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국리와 거경의 공부가 두 가지가 비록 서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는 하지만 실은 두 가지 공부이니 절대로 단계가 나누어짐을 근심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퇴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보면 분명히 주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앞에 이야기된 거죠. 이거 존덕성과 도문학을 병행한다. 여기에 퇴계 선생님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자 선생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병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중이 없겠는가? 경중이 있죠.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님이 원칙적으로는 병행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거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앞에 이 대목도
이 대목을 보시면 요 앞에 말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비록 서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는 하지만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본원의 심지에서 세밀하게 함량 성찰, 직내 방해의 공부를 더하지 않고 오직 황급한 생각으로 날마다 낡은 종이더미 속에서 이 경전 공부입니다. 이미 드러난 자취만을 쫓아 널려 있는 것을 모으고 묵는 것만을 능사로 삼는데 그친다면 이런 참으로 덕을 쌓고 성을 높이는 공부는 없고 도리어 거친 마음과 들뜬 기상의 자람만 있을 것이다. 뭐 이걸 그냥 앞에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앞에 이거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제가 이 좀 주관적 의미를 살려서 한다면, 저는 퇴계 선생께서는 오히려 이 존덕성과 도문학의 관점을 경중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경중은 있다. 그러면 경중을 나누었을 때, 아무래도, 본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미발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본원에 있어서의 함량 성찰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게 경공부거든요. 경공부. 특히 성악 10도에 보면 온 내용이 대부분 경에 수렴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퇴계 선생님은 뭐 문자,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도외시한 게 아니라 경전 공부를 또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지만 이 공부를 경중을 나눈다면 오히려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성악십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퇴계 선생님 앞에 말씀드렸던 이 도산 12곡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의도, 퇴계 선생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 퇴계 선생님의 공부론의 관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도산 12곡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게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요게 조금 보이시지 않으시면은 요게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01페이지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도산 6곡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언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뒤에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게 두 번째 도산 12곡 두 번째 언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 문학 쪽에서 뭐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자기적으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좀 나누어 봐서 어떻게 나누어 봤냐면 요게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제가 인용해 놨는 걸 보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게 1곡입니다. 1곡에 보면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곡을 제가 이제 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끊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안 가능하죠. 요 5곡까지 중사입니다. 중사. 서사, 중사. 그다음에 마지막 6곡을 결사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요거는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기옥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국문학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의 그 논문을 좀 참고해서 제가 약간 우리가 지금 공부론의 관점으로 도산 12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한번 이렇게 끊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기옥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참조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그 1곡도 첫 번째 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 2가 서사, 그 다음에 3, 4, 5가 중사, 그 다음에 6을 결사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뭐 이 구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다 아시는 대목일 겁니다. 이런 달 어떠하며 저런 달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말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상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안 적혀 있어서 그냥 해보면 뭐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 한들 어떠하겠는가. 초야 우생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 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 뭐 선비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야우생이 이렇게 산들 또 어떠하겠는가? 뭐 좋다 있는 거죠. 하물며 천석고왕 이 이제 자연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거를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예. 뭐 좋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는 이제 안개, 노을 뭐 이런 건 자연입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 달 이건데 이것도 자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벗을 삼는다는 거죠. 예.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갑니다. 예. 이 병은 아마 이 병이겠죠. 예. 초야우생 요 다음에 나오는 천석고왕이라고 하는 요 병을 말할 겁니다. 사실은 초야우생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 가운데 이 중에 발안한 것은 뭡니까? 허물이나 없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삶에 대한 허물 이런 뜻인데 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그냥 들어왔을 때는 그냥 자연 속에 사는 인간이 자연 속에 특히 이제 여기에 말하는 퇴계 선생님이죠. 퇴계 선생님이 자연 속에 그러니까 뭐 아마 고향이겠죠. 고향에 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태평성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평성대. 이게 다, 뭐, 이것은 다 자연을 이제 사랑해서 이 낙향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는 아마도 이때가 이제 문정왕후 죽고, 유원영이 이제 제거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조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제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태평성대는 지금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병으로 내가 늙는데, 이 자연 속에 늙는데, 다만 뭐냐면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의 허물이겠는데, 저는 이 허물을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사이에 퇴계 선생님이 특히 아까 그 황병기 선생님께서 뭐 출처 이야기 하셨는데, 출처 문제도 퇴계 선생님이 약간 곤욕스러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사실 이제 벼슬도 계속 내려오고 벼슬을 이제 이렇게 뭐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올라가다가도 이제 병으로 내려오시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는 이런 약간 이제 비판도 있었죠. 아니 이제 벼슬 자꾸 올라가니까 저걸 오히려 뭐 원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 혐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명종입니까? 명종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퇴계 선생님이 이제 그게 배양하지도 않고 바로 내려오죠. 예, 그 죽음을 하지도 않고 의식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내려오시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약간 출처의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이제 제자나 이제 특히 율곡이나 고봉에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제 출처를 이렇게 하는지 이런 문제를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허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이제 좀 이렇게 말이 오르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허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풍,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죽다 하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거짓말이, 거짓이다. 인성,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 뭐 착하다는 뜻이죠. 어질다 하니, 뭡니까? 진실로 옳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서 말을 했겠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이제 이 대목을 주목하냐 하면, 뭐 여기 이제 그래도 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퇴계 선생이 낙향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4대 사화의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이제 벼슬을 했단 말입니다. 이 낙향을 결심하는 이제 이런 대목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화의 위기 속에 친형도 죽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그 어떤 안위,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너무 원초적인 생명의 어떤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이제 뭡니까? 이곳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는 성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선생님 본인은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맹자의 성선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라보는 사화 속의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게 권력의 다툼 속에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생각에 저기서 아무래도 이 정치 현실과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 자신의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었지만 내가 정작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성리학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 예.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그 일념, 그 마음이 현실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어떤 뭔가 이 괴리가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낙향을 결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향을 해서 그러면 세상과의 이 뭡니까 완전히 이 절연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비록 늘 뭡니까 이 정치 이 중앙 정계를 벗어났지만 눈은 항상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왜 주목하냐면 이제 내려와서 객관적으로 그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제가 이제 근거를 다 들기 좀 뭐해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국 정치에 대한 환멸도 있고 인간에 대한 환멸도 있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볼 때 결국은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치가 바뀌려고 한다면 인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기존 그 지배층 그리고 지금 흔히 우리가 산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결국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요. 결국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정치를 바꾸려면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계가 인간에 대한 환멸과 인간에 대한 뭔가 정치라는 것에 대한 뭔가 약간 불편함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간과 세계의 모습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이 지금 현실을 바꾸려면 결국은 뭡니까? 주자가 말한 맹자가 말씀하신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희망이 되는 거죠. 예,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인간이 바뀌려면 뭐냐? 인간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퇴계 선생의 서원 운동을 왜 그렇게 힘주어 계속 펼쳤느냐? 예, 그리고 또 왜 그 교육 아까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 의식을 바꾸어주는 작업 이게 교육이고 이게 서원 운동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요 그냥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분의 그 오랜 배움과 또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퇴계 선생은 상당히 경험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경험론자다. 왜? 아마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은 퇴계 주자학을 거의 신봉했을 거예요. 주자학에 믿는 말 이외에는 다 틀렸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퇴계의 눈은 다르거든요. 그 이론과 너무 다른 현실. 근데 그 이론에 매몰되면 현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퇴계 선생은 오히려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 인간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죠. 현실적 인간입니다. 현실적 인간. 예.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의식을 바꾸어서 의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게 저는 서원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니까 바로 성악 또는 성군의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성악십도로서 완성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도 한번 보시면 제가 가릴 것 같아서 요걸 보고 하겠습니다. 유란이 제곡하니, 그러니까 이 난이죠. 극한 난이 뭡니까? 이 계곡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자연이 듣기 조회. 백설이 제산하니, 흰 구름이 산에 이렇게 걸려 있겠죠. 하니 자연이 보기가 좋더라.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듣기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뭡니까? 향을 맡는다는 게 문향이지 않습니까? 그 문자가 들을 문자가. 그걸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 난이 계곡 그 사이에, 깊은 계곡 사이에 있는데 그 향이 뭡니까? 온 곳에 퍼지는 거죠. 온 곳에 퍼지는 거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뭡니까? 경공부할 때 퇴계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난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향기는 뭡니까? 이 온 몸을 다 뒤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이에 이 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뭡니까? 피미 1인. 아마 문학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미인, 아름다운 사랑 한 사람, 이 사람을 문학에서는 임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아니죠. 철학에서는 한영조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의견을 다셨어요. 뭐냐면 이게 임금이 아니고 주자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보면 맞죠. 주자 선생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리학이죠. 주자가 남겨놓으신 이 성리학의 어떤 진리, 이게 이제 아주 뭡니까? 계속 흠모하는 대상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계 선생님은 늘 고향에 있지만 눈은 뭡니까? 정신 현실 속에 이렇게 눈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 앞에 여기 보면 난이 자기 향을 뭡니까? 이렇게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이 미인을 임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여기 있다, 알아달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산 앞에 대가 있는데 그 대 아래에 또 뭡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물이 지은 그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뭡니까? 어찌하여? 교교백구. 그러니까 약간 흰 망아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약간 현자 이렇게 되겠죠. 아마 태계 스님 본인을 가리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뭡니까?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모습이죠. 자연에 있지만 이거를 자연의 어떤 감흥으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연에 있지만 눈은 항상 현실을 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왜 있느냐? 숙이죠. 이게 숙입니다. 숙이. 그러니까 자연에 왜 있느냐? 숙입니다. 숙이. 그럼 숙이는 뭘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치인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인을 하지 않으면 숙이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태계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치인에 있습니다. 치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이루지 못했죠. 사실은. 선조가 불러가 말년에 가셨지만 경연에만 참여하고 뭐 이야기했지만 선조가 되도록 안 듣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성악십도 하고 이 차자 올려놓고, 그러니까 무진육소서입니까? 올려놓고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떤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숙이는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치인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스스로가 하셨나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이라도 이제 약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라가셨던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중사라고 하는 이 3번, 세 번째 하고요.
다섯 번째까지는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속에 내가 비록 여기에 떨어져 있지만 예, 눈은 항상 저 먼 곳을 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거 앞에 이 서사 부분 이 두 개하고는 또 약간 다르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안 가네요. 예. 이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이거는 뭡니까? 앞에 건데. 예, 요거. 예, 요거하고는 좀 상당히, 이건 자연 속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뭐냐면 자연 속에 있지만 정치적 현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예, 이제 춘풍입니다. 춘풍, 봄바람에, 꽃이 온 산이 가득하고요. 예, 가을 밤에 달빛이 또 대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비치는 거죠. 그래서 사시가흥이, 사계절의 그 아름다운 흥이 또는 뭐 흥겨운 그 흥겨움이죠. 아름답고 흥겨움이 사람과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습이 인간 세상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뭡니까? 하말며, 자, 이게 제가 보면 어약연비, 운영청광, 특히 어약연비가 나오면 아마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천리의 현현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의 어떤 그 근원적인 리를 지향하듯이 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에도 그런 천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자연 속에. 그래서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거를 뭐냐 심열이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어떤 경지.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만 퇴계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다가도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소유를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그 자연에 있는 이치, 천리죠. 그 천리를 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거. 예, 그런 맥락과 다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건 바로 이 주자학에서 성리학에서 실현하고자 한 어쩌면 천리의 그 드러남, 그걸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예, 뭐 그냥 생동감인데 글자 그대로 말하면 생동감이지만 예, 이 의미가 나타내는 것들은 그런 이제 천리의 어떤 현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과 합열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우리 이제 뭐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곡도 한번 가보시죠. 이 곡은 뭐 자연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중간중간 곳곳에 실려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서사와 결사로 나누어서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데 깨끗한데 이거는 이제 도산 서당의 풍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망건생애. 예. 그러니까 이 뭐 망군의 책 이렇게 뜻도 있지만 뭐 이게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책들이겠죠. 예. 책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제 학자로서의 삶입니다. 그 삶의 즐거움, 그게 즐겁다는 거죠. 낙사, 즐거운 일이다. 예. 그 즐거운 일이 뭡니까? 무궁한데 끝이 없다. 이 가운데에 뭡니까? 왕래풍류. 이 왕래풍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소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몸을 좀 쉬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바로 자연 속에서의 천리를 책으로 느끼고 또 뭡니까? 자연에서도 느끼고 예, 이런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 글에서의 핵심은 망건생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정, 예, 뭐 벼락 번개 이것이 뭡니까? 파산, 산을 깨트릴 듯하다. 예, 우르르 쾅쾅 하는 거죠. 예. 근데 뭡니까? 그 농자는 그러니까 귀 먹은 분들은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거죠. 예, 백일, 예, 아주 이제 밝은 해가 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늘 가운데 떠 있습니다. 중천하야. 뭡니까? 고자. 이게 뭡니까? 눈을 먼 분들은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복이 총명하니까, 예. 눈과 귀가 밝으니까, 뭡니까? 총명한 남자로, 뭡니까? 이 앞에 나눴던 농과 고. 이거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느냐?
같지 않다. 예. 같아져서도 안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사실 뭡니까 이목이라고 있잖아요. 예. 듣고 보는 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늘 하는 거죠. 예. 듣고 보는 것들이 가장 뭐 듣는 건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보는 것도 있고, 세상을 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의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는 이거죠. 세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옛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단순히, 여러분 이제 자기 집안의 선조,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성현입니다. 성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있던 주자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성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뵀다. 그렇죠. 시간적 거리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고인을 못 뵈도 뭡니까? 이 너던 길은 뭡니까? 이 가던 길.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의 길이죠. 학문의 길이 앞에 있으니 그 너던 길 앞에 있으니까 아니 가고 어딜 가고. 그러니까 아니 가고 되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현이 가는 길이라는 게 뭘까?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 성현이 가셨던 길이 여기에 책에 담겨 있지 않느냐는 거죠. 책에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단순하게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자, 당시에 너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당시에 가던 길이라는 건 학문을 했을 때겠죠. 학문을 열심히,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길을 몇 해나 버려뒀다는 건 벼슬을, 과거 시험을 치고 벼슬을 하고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버려놨다는 거죠. 잠시 이제 내버려뒀다. 그래서 너는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냐. 몇 해를 버려둔 그 길을 이제 어디 가 다니다가 벼슬을 했겠죠. 잠시 이제 학문을 떠나온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사 돌아온고 이제 돌아오나니 연디 딴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아마 이제 이 시에 쓰여진 시기가 1565년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만, 그때 시기는 이미 이제 이 벼슬도 이제 거의 이제 내려오지 않고 이제 낙향을 이제 임금에게 허락을 받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심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청산, 푸른 산이죠. 어떻게 이 망고는 뭡니까? 망고는 오랜 시간이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푸르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거는 시간적, 이거는 공간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청산이나 유수라는 건 다 자연이죠. 자연은 뭡니까? 항상 푸르고요. 불변적인 거죠. 불변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주자학에서 말하는 리와 기를 가지고 비유한다면 이 자연은 결국 리죠. 불변한 존재, 천리와 같은. 그런 하니까 우리도 앞에 보면은 그 자연을 우리와 동격으로 놓는 경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처럼 우리도 뭡니까? 이제 그치지 마라. 계속 정진해야 되는 거죠. 망고상천 홀이라. 항상 푸르게. 이 푸르다는 게 그냥 자연 속에서의 그런 푸름을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그 학문에 대한 초심, 그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마치 주자 선생이 말년에까지 그 중용입니까? 책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그 초심, 그거를 놓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도 이제 앞에 이야기와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자연을 감흥해서 그 자연에서의 어떤 천리를 현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느끼는 것과
여기서는 지금 거의 뭐냐면 책이죠. 그러니까 성인에 남겨놓으신 그 경전, 그 경전을 내가 끝까지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우부도 알면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 한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쉬우냐. 그 다음에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성인도 끝날 때까지 내가 뭐 완성했다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이 어려운가. 뭐가 학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쉽거나 어렵거나 그 가운데에 뭡니까? 늙어가는 줄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현의 그 길을 밟아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결론을 좀 이렇게 맺어놨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를 보시면, 110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 6곡은 천리의 묘용인 자연을 벗하며 수기의 하나로 존덕성의 마음 공부를, 후 6곡은 경전을 통한 학문의 정진으로 또 하나의 수기인 도문학의 독서 사물 공부를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자는 치인을 위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직시가 전제되며 후자는 벼슬길에 나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없지 않다. 결국 도산 12곡은 주자학의 두 가지 공부론을 기반으로 한 성학, 성인됨의 학문이죠. 그 성학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간발하고 융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비 양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현의 글이라든가 이런 뭐 책을 이렇게 읽지는 못하겠죠. 글자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나 이 노래는 따라 부르면서 성인됨의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는 뭐냐? 마음 공부. 하나는 뭐냐? 경전에 나와 있는 성인의 말씀을, 뭐 문맹자도 괜찮다. 왜? 들으면 되니까. 이목이 총명하니까요.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해서 그 노래를 듣는 아이들이 계속 퍼뜨릴 거니까. 그래서 정말 퇴계 스님이 생각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나라가 이게 삼봉이 정도전이 꿈꾸었던 그 성리학의 나라, 그거를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실험적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 안 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는 없어서, 만약에 이거를 약간의 뭡니까 이게 좀 계획성 있게 하셨다면 더 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로 끝냈다는 건 이거 자체도 퇴계 스님에게는 굉장히 모험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그냥 후기로 좀 적어 놓은 것이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